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총괄적으로 나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알았죠? 먼저 책으로는 27쪽 또 28쪽 이렇게 관광정책학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정책학의 목적 체계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학문적 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31쪽에 보면은 일반 학문과 마찬가지로 정책학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 우리 관광학은 인간의 행복 실현,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또 중간 목적으로 관광 정책학에서 정책학의 목적 체계는 사회 문제 해결인데, 또 우리 관광학에서는 관광 문제의 해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과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회 과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라는 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개개인 아니면 특정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 people, public, 공공, 모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전반적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문제, 혹은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 그럴 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개개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관광학도 전체를 위한, 즉 관광자 모두를 위한, 관광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문제, 혹은 관광과 관련된 사회의 구조 문제,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33쪽에 보는 것처럼 최근 정책학은 하나의 고유 학문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정책학은 발전하게 되는데, 관광 정책학은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관광 정책학이라는 연합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35쪽에 보면은 관광 정책학은 관광학에서는 분과 학문이고, 또 정책학에서는 연합 학문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공부하면서 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관광의 접근은 1학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관광 현상을 연구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관광 현상을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봐요. 관광 문제, 사회 문제 중심으로 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학문적 접근의 이론을 우리는 관광학 혹은 관광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광 이론은 다른 학문과 함께 응용사회 과학이기 때문에 접합이 이루어지면서 학제적 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 이론은 학제적 이론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관광학은 학제적 이론이다. 인터디스플리너리하다. 그래서 관광학은 다른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지역개발 같은 학문이 등장을 해서 이 지역개발학이 관광학으로 와서 관광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광로 개발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관광 개발 이론. 적인 거 몇 가지만 쓰게 되면은,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책학은 이렇게 관광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광 정책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경영학이겠지. 경영학도 이렇게 와서 관광 경영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또 심리학이 사람들의 관광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관광으로 와서 관광 심리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혹은 관광 심리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광학은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적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이제는 그냥 관광 정책학, 관광 경영학, 관광 뭐 심리학 이렇게 공부를 하지 이렇게 학문적 접근은 이제 안 해주기 시작해.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러면 평생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부는 지금 여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위치, 즉 연구의 지금 연구의 지식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38쪽에 보면은 관광정책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관광학적 지식, 정책학적 지식,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 연구 방법론적 지식은 학부에서는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책학의 이론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접근을 봤더니 42쪽에 나온 것처럼 정치 체제론적 접근.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공부도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론적 접근, 과정론적 접근. 정책 분석적 접근은 사실은 과정론적 접근의 일환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정책 분석은 과정론 중에서도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인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별도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학을 공부할 때 정책 분석학이라는 걸 별도로 배울 정도로 아주 큰 장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정책 분석은 과정론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접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배웠던 것들이 새로운 접근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제2장으로 가서 관광 정책의 개념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관광 정책학의 목표에서 나온 것처럼 정책 그러면은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고 즉 가버먼트 액션인데 이때 가버먼트 액션의 목표는 사회 문제 해결이 있고 또 이것들은 의사 결정만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즉 액션으로 실제화 된다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 정부가 선택한이라는 의미는 공공성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때 공공성은 people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선택한의 공공성과의 관계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최근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그렇지만 정부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를 대리인의 입장에서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선택한이라는 게 들었어요.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의 형태를 띠게 돼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라는 통치 이념에 기초한 그러한 국가의 형태인데 그 중에서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띠는 이유는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하지만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젠트, 누구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아이고 고리타분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모르는 나라들은, 이것들이 체화되지 않은 국가들은 전부 민주주의에 의한 문제를 안게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권력의식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지 잘 모른다면은 사실은 문명 수준은 높지 않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자꾸만 정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자꾸만 정치 문제가 시기가 되면 또 터지고 또 터지는 이유는 사실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국민이 책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또 현대사회를 가면서는 모든 문제가 너무 분업화되면서 국민들은 나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투표를 해놓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주인과 대리인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외생적인지 내생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술 변화,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정치 발전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는 이런 외부적 기술 환경이 정치적 발전을 가져온다? 외생적 정치 발전이냐, 내생적 정치 발전이냐라는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라는 기술이 우리의 정치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내면화돼서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까? 둘 다 지금 맞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외생적인 가능성이 크지. 기술 변화가 와서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 하지만 빠른 속도로 이것을 내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책은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고, 여기서 우리가 정책 영역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정책 영역은 관광이라는 특정 영역을 우리가 정책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광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한 영역이죠. 우리는 투어리즘을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학 그럴 때는 관광 사회의 관광과 관련된 영역들을 우리가 사회 영역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 영역은 사회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관광 정책의 특징. 특징은 56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광학을 하면서도 일반 정책이란 얘기를 쭉 하지만 바로 관광 현상이라는 사회 영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압축을 하게 되면은 관광 현상은 관광 경제만이 아니라 관광 문화도 말하기 때문에 종합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광에는 정치, 경제, 사회처럼 경제학은 경제 영역만 얘기했는데, 정치학은 정치 영역만 얘기했는데, 하지만 관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종합적인 특징. 또 이러한 영역이 전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특정성을 띠고 있어요. 관광이라는.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부차적 정책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밀릴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국방정책이나 교육정책이 더 크게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정책은 때로는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공부하고 일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특정성을 띠고 있고 부차적인 정책을 사회적으로 대응할 때 적시에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뭘 많이 이용을 해?
메가 이벤트를 많이 해요. 올림픽이나 큰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오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단계별로 시켜요. 점진적으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어떤 결정적 국면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결정적 국면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책이 사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관광은 아주 예민하고 전문가들인 우리가 더 공부를 예민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만 가르쳐줘. 이벤트만 하고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모든 수용태세는 잘 갖추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뭐 정책학은 오히려 다른 정책보다 특정 영역이고 부차적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러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전 기관의 문제가 돼요. 때로는 우리가 손톱에 뭐가 조그만 게 찔려도 그것 때문에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몰라. 그것처럼 우리가 작은 문제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관광 정책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콜래보레이션, 협업이 아주 필요해요. 협업 정책이,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부의 관광국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콜래보레이션.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관광 정책은 다른 부처의 지원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일 정책에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육에서 수학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졸업생 중에서도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사무관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은 농림부에서 관광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도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 맞게 이렇게 촉촉촉 뻗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다원성 네트워크 정책이에요. 이제는 관광 정책은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개방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민간 영역들하고 협력을 하지. 개방 체계를 갖고 있다. 정부만이 하는 폐쇄 체계가 아니야. 개방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민간 분야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 이해됐습니까?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고 정책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야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관광 정책은 어떻게 구성되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58쪽에 나온 것처럼 늘 얘기하는 것이 관광 정책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책에는 어떤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정책 내용을 설계하게 되는데 정책 전문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1차적으로 이런 수목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58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요 세 가지가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적 요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 정책을 잘한다 그러면 바로 요걸 얘기해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로, 어떤 수단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되어 있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정책을 잘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수면 위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야. 이렇게 잘 보여줬다고 그런 내용을 갖췄다고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차적 구성,
2차적 구성을 공부하게 돼요. 어떤 환경이 반영됐나? 어떤 집단이 개방체계에 참여했나? 어떤 과정을 거쳤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수면 밑에 있는 것. 이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이 관광 전문가라면 뒤에 얘기한 것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무슨 전문가? 진짜 전문가. 진짜 전문가. 진짜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지개 피고, 이거 옷들을 잔뜩 입고 와서 그런지 아주 무거워 보여. 이렇게. 자, 교수님 때문에 무거워요? 날씨 때문에 무거워요? 날씨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쭉 피고, 아이고.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정책 디자인 혹은 정책 설계라고 그러는데,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봐야 돼요? 목표를 봐요. 어떤 목표가 있는가? 다음 뭘 봐야 돼요? 정책 수단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 대상을 봐야 돼요. 이렇게 내용적 구성물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느냐, 특히 요 수목관계, 수단과 목표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약에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협의하고 구상한다면 바로 목표와 수단의 관계, 대상의 관계를 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설계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책 과정 중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 결정 중에 이렇게 수목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랬지? 대안이라고 그랬지. 정책 대안. 그 중에 정책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고 그랬지. 그럼 정책 대안, 정책 같은 말이죠. 바로 이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2학년, 3학년으로 해서 정책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수단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정책 설계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은 그러면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분류가 가능한지 이것들을 했는데, 64쪽에 보면은 크게 정부의 관광 조직, 관광 정부 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국은 이런 정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관광 개발 정책, 관광 마케팅 정책, 그리고 관광 산업 정책,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국민 관광 정책, 국제 관광 정책 등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내용들,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차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매년 보고하는데, 연차 보고서는 지금이 2016년이죠. 2015년에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어느 순간에? 국정감사기관에. 이 국정감사기관에 보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은 2015년 한 해 동안에 정부가 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설계했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책 분석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정책 분석 시간에. 정부가 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집행했나? 또 관광 산업과 관련돼서는 무엇을 했나? 관광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차 보고서가 매우 도움이 된다. 또 국민관광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의 설계 부분에서 또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 대한 이 개입 논리예요. 정부가 정책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한다? 어찌 보면은 정부가 인터비인한다,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정부가 개입이 아니라 정부는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할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회를 운영하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광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일단 기업이 해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정부가 우리에게 여행 안내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시장경제체제예요.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입 논리를 공공재나 외부성이나 독점, 불완전한 정보,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의 개입은 지지를 받게 되지만 정부는 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다. 왜? 정부도 실패한다. 일단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내부성의 문제가 있다. 자기들의 조직을 자꾸만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 또 정부가 하는 것이 외부 효과가 있어. 또 정부는 늘 공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사회적 분배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항도 지방공항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지방에서 공항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공항이 안 되는데, 적자가 있는데. 그럴까? 공평성 문제. 정부는 공평성이란 논리 때문에 자꾸만 비효율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책의 내용 중에는 가치의 문제가 꼭 내재되게 되는데 이때 가치의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같은 사업만 하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을 도입해야겠다. 국립공원에 하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환경 보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지. 다시 말하면 정책은 뭐다?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가치가 있다. 내재되어 있다. 관광에서도.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 겪었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무상급식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거. 그런데 어떻게 가치가 붙기 시작해? 한쪽에서는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복지는 갖춰야 된다. 학교 급식이, 무상급식이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선별적 가치. 그 이유가 왜 보편적 가치가 문제냐 그랬더니 도덕적 회의가 가져올 수 있다. 책임지는 건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치 논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정책은 뭐다? 가로 열고 가치다. 정책은 자기가 지향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가치가 국가 수준으로 가면 뭐가 돼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같은 문제였는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가게 되면 급기야 뭘로 발전해?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이념 논쟁으로 확장되게 돼. 그래서 정책은 갈등적이다, 대립적이다. 그런데 이 갈등적 대립적인 것이 대립적 성격이 강화되면 강화되므로 뭐가 된다? 이념적이 된다. 이데올로기가 된다. 알았습니까? 이데올로기가 돼. 여러분들은 우리가 간혹 내가 뭘 추구하는지 나는 중도야. 때로는 진보, 나는 보수. 나는 때로는 경제성장, 때로는 환경보전. 이렇게 중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원칙을 가질 때가 있어. 왜?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해야 되니까.
사회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 늘 선택을 요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때로는 선택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치열한 나의 학습이 필요하거든. 나의 학습? 그냥 되진 않아. 내가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늘 연구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어디 커피숍에 가서 아직도 아이스 커피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핫 커피를 마셔야 될지 그것도 결정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꼬집어 주세요. 각성하라고. 따라하세요. 자각하자. 내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주의를 잠깐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식의 홍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 못한다는 지적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 전부 다 우리가 검색어를 찾아서 지금 나 뭐 마실까? 이러고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할 정도예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AI에게 물어봐야겠지? AI에게 물어보는 거야. 나 너 사랑할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AI가 어떤 조건인데 그랬더니 그녀는 그 남자는 이런 조건인데 내가 사랑해도 좋을까? 사랑해. 이러면 사랑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재고 지식, 우리의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때로는 학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답이 다른 데 있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어디에 답이 있다고 의존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했는데 잠깐 볼 거는 정책은 이렇게 배웠어요. 정책 공표의 측면에서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혹은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은 공표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우리가 공표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표 양식이나 형태는 법률, 방침, 조치, 계획, 사업 이런 명칭으로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교수님 정책이 도대체 뭐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히 그래. 왜냐하면 정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정부의 공표의 양식 형태는 이렇다. 법률도 정책이다. 방침도 정책이다. 조치도 정책이다. 계획도 정책이다. 사업도 정책이다.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랬지 수환이? 정부의 행동이라 그랬지. 액션이라 그랬잖아. 액션. 이해됐습니까? 정부의 액션이다. 그런데 정말 정부의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보려면 뭘 봐야 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해 들어가면은 쭉 리스트업이 돼 있지. 알았습니까? 그 때로는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그걸 취미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 시간이 어디 가서 좀 날 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할 게 없지?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본다. 지적한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았다? 나는 서울 관광 들어가서 보도 자료 본다. 또 남았다. 나는 한국관광공사 들어간다. 제주관광공사 들어간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검색의 연관어를 자꾸만 찾아 들어가야 돼. 트랑은 뭘 봐야 돼? 베트남 것도 본다. 알았지? 왕몽규는 뭘 봐야 돼? 나는 중국 것도 들어간다. 꼭 자꾸만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논리와 가치까지 쭉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치 논의와 관련돼서 이제는 정책에서 정책의 수기, 담론, 논쟁, 토론, PR 같은 이러한 정책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러한 실현 과정이 필요하다고 댄 지거라는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제일 먼저 배웠던 정치 체제론을 한번 빠른 속도로 볼 것 같으면 정치 체제론은 정책은 정치 체제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책은 체제의 산물이다. 즉 정치 체제를 유기체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 환경으로부터 정책 체제로 요구나 지지가 들어가고 그
그것이 산출된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 체제는 여기서 우리가 정책학에서는 정치 체제란 말을 쓰거나 정치 체계란 말을 쓰고 심지어는 정책 체계란 말도 쓰고 있는데 이 말들은 일상 용어에서는 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어디서는 정치 체제론에서는 정부는 정치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기체를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그 속에는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해서 이들이 몽땅 공식적인 정치 행위자가 돼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입법,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통령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정부라는 속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부를 가로 열고 국가기관 가로 닫고 국가기관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국가는 이럴 때 국가기관이란 말을 생략하고 기관이란 말을 생각하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가기관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기관마저도 생략하고 국가는 이러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국가기관 그것은 일상 용어 아니 전문 용어 정책학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정부라고 부른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한다. 일상적으로는 국가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자꾸만 쓰는 용어들이 혼잡해서 때로는 질문해야 돼. 그럼 이것들을 다 우리가 통용해서 정치 체계의 정부라고 그러는데 이들의 행동이 바로 정책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 국가기관들의 구조는 사실은 뭐에 따라 달라요? 국가기관의 구조는 정치 제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느냐, 의원내각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기관들의 권력 구조는 달라요. 또 행정각부가 즉 각 행정부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 행정구조까지 같이 이렇게 표를 볼 것 같으면은 정부 중앙관광행정기관은 정부 부처에 속하고 지방관광행정기관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준관광정부조직들에서 한국관광공사 같은 국가관광조직, 그 다음에 제주관광공사 같은 지역관광조직,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구청이나 시, 군, 구도 이렇게 전문조직들, 관광조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방관광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체제가 정책을 산출하는데 체제론에서는 유기체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자연, 국제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걸 지우고 여기에 들어갈게. 늘 우리가 시작 때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체제로는 정치 체제 정부가 정책을 산출하게 돼. 관광 정책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그냥 산출하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을 받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건데 이 하나의 이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유기체처럼 정책은 그냥 어떤 정책이 마치 교과서처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걸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볼 때 늘 이 정책은 환경이 제대로 반영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겠지. 환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 반영되는 정부 구조가 이 권력 구조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간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한 반론도 있어. 정책은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정치 체제는 블랙박스, 그냥 관통만 하는 것인가? 스스로의 판단 능력은 무시해도 되나? 이런 반론도 제기돼요. 그 이유는 환경을 너무 강조할 때는. 하긴 그렇진 않다는 거지. 환경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하지 무조건적으로 환경만 반영하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공부하다가 다음 정권이 될 때 우리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 관광의 역할을, 행정기능을 지금 많은 교수들은 떼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서 문화나 체육과 함께 연결되니까 문화가 문제가 되면 정책은 괜히 옆에 있다가 문제가 되고, 체육이 문제가 되면 체육하고 같이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일본처럼 관광을 띄워내서 하나의 독립된 관광부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참합니까? 반응도가 뭐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동의합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렇게 띄워내자, 이렇게 지금 독립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것들을 늘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독립시킬 건가, 아니면 기능을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이 일을 맡을 건가, 어떻게 협업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치 체제론적 공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장으로 가게 되면은, 5장으로 가되면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체제론적 접근과 별도로 이 환경 속에는 구체적인 행위자인, 환경 속에는 구체적인 행위자인 이해관계 집단이라는 관련 집단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얘기가 되면서 이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주로 등장했냐면 1970년 이후 80년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사회는 점점 다원화되기 시작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혹은 국민, 이렇게 세 집단이 경제를 이루어 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와 뭐다? 정부와 기업이다. 이 관계에서 점점 NGO나 이익집단과 같은 제3의 집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로. 그러면서 사회는 뭐가 된다?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하게 돼요. 이제는. 즉 사회의 힘이 나누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집중됐던 힘들이 분산되기 시작해.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원주의의 의식, 우리의 의식이 발전해서 내생적으로 발전해서 다원주의가 생겼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변화 때문에 생겼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이 다원주의로 변했나, 아니면 외부의 변화가 우리를 다원주의로 만들었나? 선택해봐. 어떤 것 같아? 둘 다요 그러지 말고 하나만 골라봐. 응?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외생적이다. 그런데 외생적 발전이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역시 기술 변화다, 환경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생적이다. 아니야, 우리가 학습돼서 그래.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 됐기 때문에, 문명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문명화됐다, 아니면 기술 때문이다? 문명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기술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내려주세요. 좀 이렇게 반씩 나눠서 돼야지 내가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한꺼번에 들면은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둘 다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역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경제가 발전해서 의식이 발전한다. 경제가 문화를 가져온다. 그런 거 생각하면 외생적이지. 그렇지?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도 의식이 발전 안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갑질을 한다고 그러지. 돈 많은 만큼 행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 국민도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경제 수준은 높아졌는데 문명화 정도가 낮다면은 그 역할 못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 바람직한 사회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 수준만큼 의식도 높아져야 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원주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생적으로 하든 외생적으로 하든 관계없이 중요한 건 뭐다? 이해관계 집단이 등장을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이해관계 집단으로 요구하고 어떤 반대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기 시작해? 직접 정치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들이 개방체계가 돼.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 이렇게 정치체제의 문이 열려. 이걸 개방체제라고 그래. 문이 열리면서 누구를 초대하기 시작해? 이해관계 집단을 초대하기 시작해. 이렇게 초대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네트워크라고 얘기해.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 재밌다. 재밌다고 얘기해야 재밌지. 지겹다 그러면 정말 지겨워. 재밌지? 여기 싹 열리는 거.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드디어 뭐가 변화가 오니까 누가 열려? 요 개방체계가 열리면서 정부만이 아니라 누구? 이해관계 집단들을 어디에 끌어들어? 의사결정에 초대하기 시작해. 이것들이 집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습니까? 집단론. 나는 지금 재미가 절정에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자가 이 섬세함 봐. 이 꽉 막힌 것을 개방체계라고 점선이로 표시한 이 나의 섬세함. 이렇게 행위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당도, 이익집단도, NGO도, 전문가 집단도, 언론 매체도, 때로는 일반 국민도. 일반 국민은 우리에게 아주 매력 있는 단어지. 제너럴 퍼블릭이라고 그러지. 이 제너럴 퍼블릭은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야. 우리들이 각자 국민으로 있는데 어디에 내가 이해관계 집단이나 이런 데 소속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슈가 쟁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때로는 하나로 뭉치지. 일반 국민. 뭐 촛불 시위라면 일반 국민이 다 모였지. 이렇게 뭉쳐서 집단화되기 때문에 제너럴 퍼블릭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집단은 아닌데 일반 국민들이 있다가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지. 일반 국민. 촛불 시위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제너럴 퍼블릭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전문 용어 쓰자. 알았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 사이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은. 하지만 써먹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Say yes. 이렇게 생산자 이익 집단도 관광 분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부만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익 집단도 발전해야겠지. 왜? 개방체계니까. 개방체계니까.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에서 정치 문제와 관련돼서 전경련이나 이런 이익 집단들이 자꾸만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나오지. 정치와 경제가 그냥 유착되면은 어떻게 돼? 제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익 집단이 있다고 우리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형식만 갖춰서는 안 돼. 이익 집단은 이익 집단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경우는 이익 집단은 어디에 빠질 수 있다? 정경, 유착에 빠질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점선으로 돼서 개방체계가 돼서 아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것이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 서로 야합하고 서로 합의만 이렇게 하고 제대로 안 된다면 상호의 건전한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돼? 잘못하면 커럽션. 부패한다. 그런데 이 부패의 근본은 누구냐? 그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자각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행히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고 SNS가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막 펌프질하고 있어요. 나 가만히 있는데도 막 검색어가 들어와. 난 청문회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도 다 보여줘. 어떻게 내가 점점 자각되고 있어. 알았습니까? 전문가 집단. 이렇게 해서 집단론이 들어가는데, 집단론이 등장하는데, 과거의 고전적 권력 모형은 주로 엘리트 집단들이 지배적 권력을 했어요. 물론 군주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등장했을 때 의사결정이 이렇게 엘리트 집단이 되는데, 이 엘리트 집단은 자칫하면은 부패할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 지배적 권력이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 비선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 엘리트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은 가장 좋지 못한 그런 지배 권력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원주의 모형. 이에 반해서 다원주의 모형은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데, 이 다원주의 모형은 심지어는 정부의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정부주의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집단들이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의사결정, 이거는 합의 방식이다. 조합주의 방식은 실제로 다원주의로 하긴 하는데 정부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배적인 권력 혹은 합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적 모형이라고 하고, 이런 합의나 협의를 활용하면서 상호작용적으로 하는 것들이 현대적 권력 모형인데, 이 현대적 권력 모형을 우리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위정부 네트워크 모형이 있는데, 이 하위정부 네트워크 모형은 행정부와 의회와 이익집단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를 말해요. 하지만 이때 이 하위정부 모형은 늘 어떤 위협이 있다? 지배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엘리트 모형으로 빠질 위험이 항상 있다. 하지만 다른 권력보다는 효율적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겠지 이렇게. 하지만 어떤 위협이 있어? 엘리트들끼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정부는 늘 고민해요. 이거 어떤 협의 방식을 택하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의회하고 또 행정부가 같이, 또 이익관계 집단이 이렇게 할 때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요. 상호작용적으로. 하지만 자칫하면은 뭐가 돼? 자칫하면은 엘리트 모형. 또 자칫하면은 형식만 갖추고 있지 뭐가 될 수 있어? 조합주의 모형이 될 수 있어. 그냥 정부가 각본을 짜놓고 하는 수로 갈 수 있다는. 정책 공동체 모형은 이것을 문호를 열고 전문가 집단도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대적 권력 모형이 정책 공동체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설악산 케이블카 아니면 신공항 이런 큰 사업을 하거나 논리가 있을 때 항상 민관협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정책 공동체 모형. 위원회를 구성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의회, 행정부,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 다 들어가서 하나의 큰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책 공동체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가장 보편화된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최근 한국도 많은 관광 정책을 할 때 의사결정의 이견 대립, 다시 말하면 의견 대립,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정책 공동체 모형을 도입해서 위원회를 설정하고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우리들도 학과에서 의견이 많을 때는, 야, 우리 전부 다 전체 회의하지 말고 우리 몇 명을 뽑아서 그들이 토론하게 하자. 근데 그들은 이제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도 다 모이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결정하자. 이렇다면 그것은 정책 공동체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돼서, 이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이제 이미 아주 다툼이 커질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념적 갈등까지 갈 때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슈 네트워크 모형으로 확산됩니다.
이슈 네트워크 모형으로 확산될 때 이 상호작용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이 아이디어 논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비효율성. 너무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따라하세요. 아, 재밌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정론을 배웠어요. 과정론은 이렇게 산출이 그대로 그냥 툭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해? 바로 정책 요 체제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환 과정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 정책이 산출되는 합리적 절차를 가져야지 그냥 쭉 나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 과정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정책 과정론은 정책의 의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고 변동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폴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성? 절차적 합리성.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는 담보할 수 없으되 절차가 합리적이면 결과도 합리적으로 하고 추정하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국회나 이런 데 토론할 때 보면은 왜 절차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왜 절차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은데요? 아니, 결과가 좋아도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그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논쟁들이 이루어지거든. 이것들은 바로 뭐지?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론. 그래서 체제론, 집단론, 과정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책 결정문 지난번 시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집행부터 정책 집행은 지난번 시험에 아직 안 났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아주 진지하게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필요하면은 아주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낼까요? 그럴 때는 목소리가 아주 참여적이고 적극적이며 민감하며 적시적이에요. 정책 집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책 집행은 우리가 선택한 정책 대안을 이제 실행하는 것, 실현시키는 것, 실행적이고 순환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럴 때는 정책 집행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집행 과정을 쭉 썼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집행 행위자는 누굴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였어요. 집행 행위자는 공식적으로 집행권을 부여받은 우리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자예요. 집행자. 이 집행자가 위임 혹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가 중간 매개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책 중에서 마케팅 업무, 특히 해외 마케팅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예요? 한국관광공사가 이 일을 맡게 되지. 그래서 관광 마케팅 정책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자고 한국관광공사가 중간 매개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 대상 집단은 중국에서 하면 중국 시장 이렇게 나눠지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로 할 때는 정책 집행자와 중간 매개 집단을 말하는데 때로는 정책 대상 집단까지도 집행 행위자라고 얘기한다 하는 예 중에 가장 중요한 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경우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집행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중간 매개 집단은 한국방문회위원회가 되고 한국방문회위원회에 참여하는 각종 서플라이어들, 관광 사업자들이 정책 대상 집단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겐 뭐지? 이들도 집행 행위자가 된다. 그 때로는 정책 대상 집단마저도 뭐에 포함된다? 집행 행위자에 포함된다. 이런 문제는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 잘 안 내죠. 내나?
하지만 정책 집행은 늘 순응만은 하는 것은 아니다. 불응도 있다. 순응만, 불응도 있다. 불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는 중요한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306쪽을 같이 펴볼 것 같으면은 정책의 평가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책무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책무성은 제도화된 책임이라 그래서 어지에 규정에 나와 있고 이런 책임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학칙 같은데 학생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학생의 책무라고 얘기를 해요. 규정화된 것. 마지막으로 정책 변동인데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결정되기 과정 이전에 정책 변동 과정을 이렇게 겪게 돼요. 이때 정책 변동 과정에서는 정책 환류를 통해서 정책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책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정책 변동이 결정되고 정책 변동은 바로 다음 회기의 정책 과정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워서 정책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책 변동, 다음 회기로 연결되는 거에서는 네 가지 변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정책 혁신. 346쪽으로 한번 피면은 정책 혁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은 정책 종결은 모두가 다 끝나는 걸 말해요. 하지만 이런 정책 종결보다는 유지나 승계 혹은 혁신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새로운 이제 관점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본 틀에 또 하나의 관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만들어진 정책은 제도적 성격을 띠게 된다. 제도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정책은 제도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는 다른 정책 변동이 이렇게 학습 과정을 통한 절차적 과정인데 정책은 제도라면 정책은 이제 새로운 신제도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띠게 되느냐, 새로운 관점을 띠게 되는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적 관점을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공식적 제도 중심으로 보는데 이때 정책 행위자를 합리적 개인으로 보고 이들의 선호 형성을 이제 외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외생적이란 단어 때문에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쉐어링을 같이 해주면 여기서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는 387쪽에 나온 것처럼 박한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선호현상. 자, 내가 읽을게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각 개인의 선호가 외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가정하며 그 가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랬더니 질문 중에 아주 좋은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선호, 즉 개인의 선호가 선험적으로 주어졌다면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내생적인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 아주 좋은 질문이지.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호가 각기 다르죠. 다. 각기 다른 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호에 따라서 제도를 선택하는
그래서 외부로 나의 선호가 표출된다는 의미에서 외생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전제하고 있어. 그렇게 가정하고 있어. 누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따라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누가 선택한다? 개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누가 선택한다? 개인. 뭐에 의해서? 선호에 의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생적 선호라고 그래. 외생적. 즉 외부로 표출되는 거야. 이에 반해서 그 표에 나온 것처럼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적 제도주의는 제도 내에서 선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 혹은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제 내에서 우리는 이 제도 내에서 우리의 선호가 결정돼 있지 우리는 그 이상을 표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제도 내에서 우리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이루어진다.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제도주의. 또 어떤 사회적 관례나 사회적 전통에 의해서 우리의 선호가 결정된다. 사회적 제도주의자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생적, 내생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많이 쓰이게 되는데 내생적인 것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내생적인 것. 그냥 순응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은 선호에 의해서 선택한다. 뭐를? 제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도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도구성의 논리로 보고 지속성의 논리로 보고 적정성의 논리로 본다는데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질문이 제일 많았어. 거버넌스. 이것은 제도다라고 해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정치 체제의 공식적인 행위적인 정부가 이렇게 네트워크만 구성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합리적으로 절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운영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돼야 된다?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 여기서 거버넌스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드디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관료제 모형이라는 전문적인 행정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통치를 한다라는 관료제 모형에서 뭘로 바뀌어? 거버넌스로 바뀌게 돼. 거버넌스는 협치야. 뭐의 상대어다? 가브먼트의 상대어인데 가브먼트는 뭐다? 관료제. 전문적인 행정 집단이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거버넌스가 된다는 건 뭐지?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 산출을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또 새로운 이론인데 그 이론은 사회자본이에요. 이렇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협치를 하려니 뭐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이 필요하다. 이 환경 중에 이제까지는 정치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 그렇지? 어떤 정치 제도가 어떠한 뭐가?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또 최근엔 뭐가?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엔 뭐가 중요하다? 사회적 환경,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신뢰성,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상호 규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뭐? 관여가 중요하다. 관여가 중요하다. 여기서 자연, 그다음에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등장하면서 사회자본이 이루어질 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며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정책이 산출됐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 이유는 이제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고 각종 미디어 활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책이 산출되고 나서 이해관계 집단이나 혹은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을 뭘로 받아들인다? 의미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이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언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정책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도 뭐다? 언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정책은 뭐다? 언어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 항상 뭘 중요시하느냐? 이제는 보도 자료를 중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며 정책을 할 때 이제는 각 정부마다 뭐가 있어? 대변인 제도가 있다. 대변인 제도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중요하게 된다. 특히 이때 정책 커뮤니케이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셜 커뮤니케이션인데 SNS,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다. 따라서 정책은 이제 PR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PR 커뮤니케이션, 퍼블릭 릴레이션스,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책은 이제 그저 정책의 유형 가운데 과거의 유형이 언론 대응 퍼블리시티 모형이라고 해서 주로 프로파간다, 선전 위주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공공정보 유형으로 바뀌게 되고 양방향 불균형 모형으로 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게 되고 최근에는 정책 담론 경쟁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양방향 균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정책 담론 경쟁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정부 조직과 공중이라는 관계에서 이제는 담론 주체와 담론 주체 간의 관계라는 것으로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봐봐요. 최근에 우리 사회와 관련돼서 이제는 심지어는 일반 국민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을 초대해서 국회의원과 일반 함께 소통하죠. 소통을 하면 일반 국민이 뭐지? 담론 주체가 되고 있지. 국회의원도 담론 주체죠. 이제는 담론 주체가 돼서 심지어는 나 하나도 내가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면 내가 나 하나 아니죠. 내가 누가 돼? 소셜 미디어가 돼. 1인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1인 미디어가 되면서 내가 누가 된다? 담론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신문사나 방송국에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돼야 돼? 담론 구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어디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담론 주체자가 되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내 의견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정책 담론 경쟁 시대를 이루어져서 이 정책 담론을 위해서는 언어 요소를 갖춰야 되고 이들이 다 언어 요소를 묶어서 담론을 할 수 있는 해석 능력 갖춰야 되고 이 해석 능력이 뭐 사회문화적 실천에서 중요한 사회적 과정과 이렇게 결합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 우리 사태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혹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1차, 2차, 3차 담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찬반 양쪽이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담론이 전환되고 변화되면서 어떻게 담론 우위를 형성하는지를 보게 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관점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안 문제인 이 정치 현상에서 어떻게 담론 경쟁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정책 담론이 아니라 정치 담론이 어떻게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봐요.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까? 소셜 미디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 정책학 아주 기본적인 지식의 틀을 다 갖추게 되고 이제 여기서 발전해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요 정책 분석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던 정책 설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 이슈를 우리가 적용시키는 등등 이런 문제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관광 정책 전문가로 여러분들은 발전하게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대여행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알죠? 사례를 놓고 이 지금 배웠던 것들을 사례에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